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공지능의 미래 초청 발표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 발표를 맡은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인 안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목차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과거, 그리고 현재는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발전,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의 발전,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 키워드라는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바이오 분야, 에너지 분야, 지구공학 분야, 우주기술 분야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 여기 보면 인공지능, AI로 구현되는 지능과 ICBM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의로 인공적으로 지능을 가지는 것이니까 일단 판단, 추론을 직접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IoT의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축적 또는 빅데이터로 통한 데이터 분석 또는 모바일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통하는 데이터 전송 요 AI와 ICBM이 결합한 형태가 이렇게 로봇, 자동차, 드론, 슈퍼컴퓨터, ICT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관심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지능을 가지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기술의 총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범주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약 인공지능, 위크 AI라고 해가지고 이 위크 AI의 특징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적 행동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능적 행동을 그냥 흉내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접근 방향이 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이제 이세돌 기사와 바둑 대결에서 이긴 알파고라는 이런 인공지능이 바로 약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는 바둑을 잘하는, 그러니까 바둑을 사람처럼 잘하도록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이지, 이 알파고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거나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약 인공지능이 현재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걸 만약에 넘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강인공지능, 스트롱 AI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롱 AI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은 지능, 우리 사람은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고 바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배운 거를 한 번 학습한 거를 쉽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느끼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추론, 문제 해결, 판단, 계획, 의사소통, 다양한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감정과 판단과 추론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인공지능을 넘어서 뭐 이제 조금 더 뛰어난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초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SF 영화에 등장을 하죠. 뭐 터미네이터나 어벤져스에 나오는 어떤 히어로들이 이제
슈퍼 AI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사실 이건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현재 약 인공지능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현실로 이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기 전에 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은 최근 어떤 나온 개념이 아니고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렇게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1950년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 튜링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컴퓨터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컴퓨터와 대화할 때와 사람과 대화할 때 이질감이 없다고 하면 그 컴퓨터는 인공적으로 지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1950년대 앨런 튜링에 의해서 튜링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이 인공뉴런이라고 하는 펄셉트론이 이렇게 제시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람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1958년에 처음 제시되었고요. 펄셉트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뇌에 있는 이 뉴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뉴런의 작동 방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우리 뉴런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여기 덴드라이트 부분에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셀 바디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엑손을 통해서 바깥으로 출력을 내보내는데 그럼 이것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가져오자라고 해서 여기 X는 이제 인풋, 덴드라이트에서 X 인풋을 받고 셀 바디에서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내보내는 아웃풋이 이제 Y가 되겠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펄셉트론이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입력값 X가 있고 거기에다가 가중치라는 W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서메이션 돼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출력값으로 내보내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인공 뉴런 펄셉트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1958년도에 펄셉트론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부터 상당한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분야의 암흑기가 197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마빈 민스키라는 박사님이 연구자가 요 펄셉트론이라는 1969년에 출판해낸 펄셉트론이라는 책에서 펄셉트론은 이렇게 선형적인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비선형 문제인 XOR 이렇게 문제는 잘 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사실 실생활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비선형 문제인데 어떻게 이 펄셉트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은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실망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암흑기가 있고 나서 이제 지금의 현재 인공지능이 각자 핵심적인 알고리즘인 백프로퍼게이션,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에서도 이제 다양한 어떤 깊이 있는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일단 1986년에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 IBM에서 딥블루라는 체스를 잘 두는 인공지능 그리고 2006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줄여서 딥빌리프넷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발표되면서 이때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제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원래는 이 앞에 이제 연구자들은 펄셉트론 또는 신경망 이런 영어로 하면 뉴럴 네트워크인데 원래 뉴럴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만약에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안 되니까 뉴럴 네트워크 논문은 다 그냥
뭐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 2006년에 그래서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지만 조금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딥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혁신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딥러닝을 활용한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인식, 수십만 개의 어떤 물체를 사람보다 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지 대회에서 딥러닝을 쓴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함으로써 바로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여러분 딥러닝 관련해서 계속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개념을 짚고 가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I 가장 큰 개념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지능을 가지는 모든 자동화에 해당되고요. 그 개념 안에 이렇게 머신러닝,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시적으로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안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한 신경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구성을 한 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머신러닝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머신러닝이 주로 이루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이렇게 머신러닝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마크라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눈의 위치가 어디고 입이 크기가 어떻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다 사람이 일부러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신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할 필요가 없이 이 뉴럴 네트워크 아까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기계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특징들을 추출하는 단계가 좀 줄어든 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하니까 이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많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현재는 어떤지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인공지능 딥러닝의 발전이 이루어진 게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의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일일이 매번 구현을 하고 매번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각 연구실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면 어떤 연구적인 발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미 검증된 알고리즘을 매번 구현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자라는 게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일일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사전 학습 모델,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하지 않고도 이미 잘 학습이 된 인공지능을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조금 발전이 조금 빨라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발전을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2010년부터 해서 뭐 현재까지 많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들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고 또는 어떤 큰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사실 살아남는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특히 한정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텐서플로우, 구글이 개발한 텐서플로우고 페이스북이 개발한 파이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딥러닝 연구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연구자 95% 이상이 아래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개발 언어가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연구를 해보겠다 또는 개발자가 해보겠다 하면 이 파이썬이 주요 개발 언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을 배워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딥러닝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을 인공적으로 더 잘 판단하고 어떤 추적할 수 있는 인공 눈을 만들자라는 어떤 큰 개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영상에서 보듯이 내가 어떤 손글씨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손글씨가 실제 0부터 9까지 손글씨 숫자 사이에서 0부터 9까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가 움직이면서 그 앞에 있는 객체들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객체를 피해야 되는지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물체 인식, 이 오브젝트 디텍션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빠른 이렇게 시간 내에 모든 주위에 있는 내 시야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시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다 판단을 하고 이게 또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인지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이 컴퓨터 비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미지 생성 및 합성 분야에서도 내가 어떤 얼굴 사진이 있는데 뭐 이런 이 남자분 스타일, 이 남자분 얼굴에 이런 여자분 스타일을 입히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도 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뭐 여자분이었다가 남자분이었다가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혁명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의료 영상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스타트업 기업의 예시인데 내가 뼈 엑스레이 손에 있는 뼈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내 뼈 나이가 몇 살인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수행하고 있는 졸업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타이핑을 할 때 이제 키보드를 다 필요로 하죠. 근데 이 키보드를 만약에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샀을 때 키보드를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보드 없이 카메라만 있으면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내 그 손에 있는 관절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검지가 올라가면 그 검지가 올라가는 이 신호를 측정하고 엄지가 올라가면 엄지가 올라가는 측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제 이것은 키보드가 있는데 실제 키보드를 누르는 것은 아니고 키보드를 누르는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인데 실제 키보드 누르는 흉내를 냈을 때 각각 이렇게 분류가 잘 돼가지고 키보드를 이제 진짜 키보드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뭐 개발을 한 이제 경험 이제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KNERC에도 포스터 발표로 오랄 발표로 이렇게 되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이 가상 피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실제 이제 옷가게 가서 옷을 입지 않고도 이렇게 내가 포즈만 잘 매칭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포즈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각각 옷 하의 상의 또는 바지 또는 외투 이런 것을 추천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오브젝트 디텍션 아까 물체 인식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SNS, 인스타그램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릴 때 태깅을 하죠. 그 해시태그를 달죠. 그 해시태그를 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러면 그 번거로운 일을 없애주고자 사진만 올리면 그 사진에 관련된 어떤 해시태그들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오토 해시태깅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체인식 딥러닝을 활용해서 물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만 올려주면 어떻게
해시태그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많이 윤리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이렇게 생성했을 때 그 생성된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는데, 왼쪽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렇게 막 완벽하진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왼쪽 이렇게 더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상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홈페이지 접속해 가지고 내가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또는 영상을 올리면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분야가 있는데, 자연어 처리 분야도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프로그램 코딩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도록, 컴퓨터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기계 번역, 문서 요약 그런 게 이제, 또는 챗봇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알다시피 챗봇, 시리, 이런 카카오에서 나오는 음성 스마트 스피커 등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도 이제 문서 요약 시스템인데, 어떤 상당히 법률 문서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읽으려면 상당히 불편한, 이제 모든 텍스트를 다 읽으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좀 증가시키고자 이렇게 문서 요약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예를 들어 문장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엄청나게 긴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기술 분류를 이 텍스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연구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 과제를 제출을 하고 수혜를 받으면 과연 그 연구 과제들이 어떠한 기후 기술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스 토픽 분류, 내가 기사 제목만 입력하면 이 뉴스 기사가 IT 사이언스 분야인지 경제 분야인지 사회 분야인지 또는 문화 또는 스포츠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시스템 별로 어떤 정확도, 80, 여기 왼쪽이 정확도인데 90%, 85%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어떤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떨 것인가? 미래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는 당연히 다양한 분야,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다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연구자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은 거의 한 90% 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하드웨어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산업에 쓰려면 하드웨어에 잘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로 넘어가기까지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KNU 전자전기융합인재교육연구단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융합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에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 많은 고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같이 고생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희 랩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